참 우리가 선생님이 학생들을 20년 넘게 뭐 강남에서도 가르치고 의치대 반 애들도 가르치고 선생님 진짜 일치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데 해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정말 최고의 적이야. 특히 남학생들한테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여.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먼저 우리가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두 번째로는 조금 공부도 우리가 재미를 어떻게 보면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 알겠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진짜 막 2시간 동안 고민해보고 하루 종일 고민해보고 심하면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한 문제를 딱 풀어냈을 때 그런 기쁨들. 근데 그게 또 실력을 올려주는 하는 실력이 올라가는 요소들이거든. 국어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한 작품을 해석하는데 왜 이게 이렇게 해석되지 않고 계속 고민해보면서 왜 이 출제자가 이 문제를 냈을까를 1시간씩 2시간씩 고민해보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 알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경남 쪽에 뭐 경기고 1학년, 2학년 전교 1등 애들도 다 가르쳐보고 싹 다 했었단 말이야. 그런 애들도 보면은 기본적인 내용은 무조건 그냥 스펀지가 물 흡수다 하듯이 쭉 받아들여. 기본적인 내용. 어차피 그건 기본이니까. 알겠죠? 그리고 받아들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다양하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것이 왜 이런 식으로 답이 되고 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틀린 거고 이런 걸 위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런 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야. 쓸데없는 거에 연연하지 않고 쓸데없는 거는 오히려 간단하게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과 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를 잘 구분을 해. 알겠죠? 그래서 받아들일 거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진짜 잘 받아들여요. 중학교식으로 외워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잘 외웁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할 때 선생님한테 굉장히 깊이 있게 질문들을 많이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남들의 좋은 점 같은 거는 보고 배워야지 내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작품이었죠. 문학에서 장미와 가시 하고 그 다음에 독서지문 분석을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필기할 내용도 좀 많으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준비됐죠? 자, 장미와 가시 내용부터 우리가 정리를 하고 들어갑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이 글의 갈래는 현대시이고 자유시이고 서정시입니다. 그렇죠? 성격은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당연히 시니까 상징적인 시호들이 많이 쓰이죠. 그렇죠? 그 다음 성찰적, 자신을 반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죠? 자, 주제는 장미와 가시를 통해 성찰한 고통 속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다루고 있죠. 네. 특징은 첫 번째로 자, 대비되는 소재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고통과 희망이 공존하는 삶에 대한 성찰을 나타내주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서리적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작품의
주제의식을 강조하죠. 그 다음 세 번째. 자, 화자가 삶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는 매개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죠? 자, 자연물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자연물을 통해서 삶의 고통과 희망을 형상화하죠. 알겠습니까? 네.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네. 그렇죠. 자, 장미와 가시입니다. 자, 눈먼 손으로 나는 삶을 만져보았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화자는 뭡니까? 삶이라고 하는 거를 만지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지? 즉,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화자가 눈먼 손으로 삶을 만져보는 행위가 바로 뭐다? 바로 삶의 본질을, 그렇죠? 탐색하는 행위이고, 자, 만지는 거니까 무슨 감각? 그렇지, 촉각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를 여기서는 어떻게 감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뭡니까? 이 삶을 어루만지고 있는 게 뭡니까? 눈먼 손. 그치, 눈먼 손으로 지금 삶을 만지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눈먼 손이 하는 역할은 바로 뭐다? 삶의 본질을, 그쵸? 생각하게 하는 매개체라고 볼 수 있고, 자, 이런 점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일종의 바로 뭐다? 삶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관념을 마치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구체적 대상처럼 바꾸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쓰이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뭐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을 이런 거 보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뭡니까? 추상적인 관념을 마치 종이처럼 잘랐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붙였다가 하는 걸로 바꾸죠. 현대시에서는 이육사의 시에서 보면 주관적 관념의 구체화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육사에서 보면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피고 지는 건 원래 뭐야? 뭐가 피고 집니까? 그치. 그러니까 계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관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 적어놓으면 나중에 복습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주관적 관념의 구체화. 그래서 이거는 주관적인 대상을 마치 구체적인 대상처럼 변형해서 표현을 하는 걸 주관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다? 황진이의 시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요.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이육사의 꽃, 바로 부지런한 계절이
비어선지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관적 변형이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결국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외부 지문을 사용한다는 것은 가장 1차적인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을, 표시를 뭐 기역이든 A든 해놓은 다음에 A 부분에 사용된 표현법이 사용된 작품을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가장 1차적인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함께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래서 내가 뭡니까? 눈먼 손으로 삶을 어루만져 보았는데 그 삶의 모습이 어떻더라? 그건? 가시투성. 그치, 가시투성이었다는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삶을 만졌을 때 그 삶은 좋게 느껴진다, 안 좋게 느껴진다? 안 좋게. 그치, 안 좋게 느껴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가시투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통, 삶의 고통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화자는 여기서 인식을 바꾸게 됩니다. 알겠죠? 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가시투성이 삶의 온몸을 만지며 나는 미소 지었지. 이토록 가시가 많으니 곧 장미꽃이 피겠구나 하고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화자는 가시투성이의 그 뭡니까? 삶을 만지면서 오히려 역으로 미소를 짓고 있다는 거죠. 일종의 인식의 전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쪽에서 나는 미소 지었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인식의 전환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이토록 가시가 많으니 아까 얘기했지만 가시는 바로 일종의 고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가시가 많으니 곧 뭐가 피겠다? 장미꽃. 그치, 장미꽃이 피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이 뭡니까? 장미꽃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희망, 아름다움, 이상 이런 걸 나타내고 여기서는 가시와 장미꽃이 서로 대비되는 그런 소재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여기서 드러나는 게 바로 뭐다? 바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고통과 희망이 어떻다? 공존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화자는 하게 되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네. 소통. 고통. 소통. 아, 진짜 실망인데? 정신이 없구만. 아니, 순간 소통. 자, 됐죠? 네. 자, 장미꽃이 피어난다 해도 어찌 가시의 고통을 잊을 수 있을까? 잊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리법이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즉, 내가 인생에서 뭡니까? 즐거운 시간, 좋은 시간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뭡니까? 내가 그 과정까지 오는 과정에서 느꼈던 힘든 고통은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있을까? 해도 장미꽃이 피기만 한다면 어찌 가시의 고통을 버리지 못하리요? 버리지 못할 것인가? 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아, 못하디요. 못하리요 하는 거지, 그치? 네. 여기서도 서리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비록 내가 이 뭔가 아름다운 것, 희망, 이상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을 이루었을 때 당연히 그 고통도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아니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 반드시 장미꽃이 필 거라는 믿음. 희망, 그렇죠? 믿음. 이런 데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찌 가시의 고통을 버리지 못하리요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 바로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뭐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바로
삶에서 희망이 그렇죠? 이루어져도 그 과정에서의 고통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바로 뭐다? 하지만 그렇지? 희망을 이루기 위해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매우 간절한 희망 이런 걸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봅시다. 눈먼 손으로 삶을 어루만지며 나는 가시투성이를 지나 장미꽃을 기다렸네 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바로 뭡니까? 희망에 대한 간절함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의 몸에는 많은 가시가 돋아있지만 그러나 자 그러나라고 하는 건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어떻게 이어진다? 그렇지 반대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나 자 그런데 이제 화자의 이제 바람은 좀 삶을 달랐다는 거죠. 자 나는 한 송이의 장미꽃도 보지 못하였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했지만 희망을 이룰 수 있었다 없었다? 희망을 수 없었어요. 그치 바로 이것은 일종의 희망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의 상실감을 이렇게 드러내준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마지막에 열어봅시다. 그러니 그대 그쵸? 이 그대가 바로 지금 이 화자의 말을 들어주는 청자죠. 그쵸? 네. 그러면 요걸 통해서 우리는 이 글은 대화체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대 이제 말해 주오. 자, 주오라고 하면서 명령형 어미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뭔가를 간절히 이제 듣고 싶다는 거죠. 그쵸? 자, 삶은 가시장미인가 장미가시인가 라는 겁니다. 그쵸? 삶이라고 하는 게 가시장미인가 장미가시인가? 그치? 자, 이게 바로 뭐다? 고통과 희망이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적 갈등이 드러난다는 거죠. 즉 고통이 우선인 건지 희망이 우선인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장미의 가시인가 또는 장미와 가시인가를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바로 뭐다? 그대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시의 마지막에 이렇게 그대라는 존재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니까 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에 대해서. 그치 바로 뭐다? 독자의 무엇을 유도한다? 그렇죠. 독자의 사색, 성찰을 유도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삶의 본질, 과연 고통과 희망이 공존하는 게 삶이라고 얘기하지만, 그죠? 우리가 살아보니까
정말로 내가 간절히 뭡니까 그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낸다고 하더라도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는 그런 시가 바로 이 장미와 가시라고 하는 작품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면에서 다른 작품하고 이제 연계가 될 가능성이 꽤 높아요.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그렇죠? 자, 자연물을 통해 자연물과 인간의 삶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로 뭐다? 유사한 작품이 바로 이형기의 낙화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형기의 낙화를 보면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꽃잎이 떨어지는 거, 낙화를 이제 이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으로 따지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형기의 낙화에서 보면 꽃잎이 피는 것은 인간으로 따지면 청춘. 그죠? 그 다음에 꽃잎이 떨어지는 건 이별. 하지만 그 이별로 통해서 자연에서는 바로 뭐다? 녹음과 열매를 맺듯이 인간은 영혼의 성숙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형기의 낙화를 보게 되면은, 그렇죠? 꽃이 피는 거는 일종의 인간으로 따지면은 사랑, 청춘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낙화, 꽃이 지는 것은 인간으로 치면 이별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이별은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낙화를 통해서 녹음과 열매를 맺듯이 인간은 어떻게 하게 된다? 영혼의 성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자연과 인간의 모습을 대비시켜가지고 표현한 게 이형기의 낙화의 특징이거든요. 알겠죠? 이런 점에서는 바로 이 장미와 가시와 굉장히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주제적인 측면, 그렇죠? 삶의 고통과 희망, 그렇죠? 그 다음에 대비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도종환의 담쟁이라고 하는 그 작품과 연관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알겠습니까? 네. 자, 이 도종환의 담쟁이를 보게 되면은 저 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삶의 장애물, 시련을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벽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넘을 수 없음이라고 일종의 포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과 대비해서 담쟁이는 천천히 벽을 타고 넘는 거죠. 일종의 극복을 한다는 점에서는 두 사람과 담쟁이가 서로 대비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장미와 가시라고 하는 시에서 보면은 처음에 이제 1, 2, 3년 정도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도종환의 담쟁이랑 주제적인 면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하지만 두 작품의 차이점은 바로 뭐다? 도종환의 담쟁이는 담쟁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담쟁이가 결국은 담을 넘어가는 것을 통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반면에, 그죠? 그죠? 그런데 그 장미와 가시 같은 경우는 마지막 부분에 바로 뭐다? 그런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상실감을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삶의 본질은 바로 고통인가 희망인가라는 것에 대한 내적 갈등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두 작품의 차이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른 작품하고 연계도 해볼 수 있다. 이해됩니까? 네. 이해 안 되는 표정인데.
콧물이 좀 그래? 휴지를 갖고 와서 손을 불든지. 휴지를 많이 떼어서 갖다 놓고 해. 감기 걸렸니? 못 올렸습니다. 근데 원래 기억 좀 있어. 아, 그래. 아니 많이 떼어서 갖다 놓고 해. 알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디어 모의고사 독서 지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특히 어려웠던 지문이 어떤 거 있었습니까? 6월 모의고사 치면서. 그 법이요. 법? 그 뭐였지? 이거는 미성문제 계약 취소권? 네. 또? 네, 이성문제 계약 취소권 얘가 절대 안 나왔어. 악난했어? 이거는 좀 어땠어?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이건 좀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자, 그래도 우리가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요 복합 지문 분석하고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이제 뒤에 미성년자랑 그 다음에 지진파, 지진 설계, 내진 설계 지문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일부러 옆에 선생님이 그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을 다 비워놨어요. 그러니까 공간에다가 필기도 하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사실상 내신 공부는 어쨌든 지문은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문에 정리된 내용 정도는 외워주는 게 내신 공부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시민이란, 그렇죠?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법에 보장된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시민은 어떤 권리를 가진다? 바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가진 사회 구성원을 우리는 시민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게 시민에 대한 핵심적인 정의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시민에 관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하여 로마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중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 의무와의 근거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상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당연히 비교하는 내용이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법에 보장된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시민은 바로 뭐다? 정치에 그렇죠.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가진 사회 구성원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데서 우리는 이제 또 배경 지식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서양의 그런 세계사 같은 거 공부할 때 보면 나오잖아요.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는 뭡니까? 직접 민주주의 사회였죠. 그렇죠? 네. 시민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광장에 모여서 거기서 서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을 했던 게 바로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때도 보면은 모든 그 사회 구성원이 전부 다 시민인 건 아니었어요. 특히나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 같은 경우는 여성이랑 그 다음에 노예 같은 경우는 시민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 민주주의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그런 차이점을 잘 캐치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즉 바로 뭐다?
시민은 반드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가진 구성원만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사회야 계급제도나 이런 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만, 그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를 잘 캐치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자유주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자유주의는, 그죠? 자,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의 핵심은 바로 뭐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사상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자유주의는 바로 뭐다? 자연권 사상을 바탕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자연권이란, 자, 이제 자연권을 설명하네요. 바로 뭐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선천적인 권리로서 천부인권이라고도 하는 걸 바로 자연권 사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주의에서는 이러한 자연권이 시대나 장소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내재해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라고 보았다. 자, 이게 바로 자유주의 사상의 바로 가장 큰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도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자유주의. 그렇죠?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바로 뭐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 자유주의는 바로 자연권 사상이 바탕이 되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자연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선천적 권리이고, 이거를 다른 말로 천부인권, 하늘로부터 받은 인간의 권리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는 바로 뭐다? 자유주의에 있어서 이 자연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떻다? 시대, 장소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내재해 있다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바로 뭐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의 근거가 바로 이 자연권이라는 겁니다. 즉, 자연권은 아까 얘기했듯이 천부인권, 하늘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받았으니까 당연히 반드시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죠. 그렇지. 그게 바로 자유주의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됐습니까? 자, 자유주의는 국가보다 개인을 우선한다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자유주의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뭐다?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데, 그 개인주의란 국가보다 개인을 우선시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개인들이 모여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바로 뭐야? 국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다? 개인들이 모여서 형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개인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관점은 시민의 의무에 관한 견해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러면 자유주의에서 바라보는 시민의 의무는 바로 무엇이다? 자, 이제 나오겠죠. 바로 뭐다?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충돌할 때 뭘 우선시? 권리를 우선시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시민의 의무의 첫 번째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또 불가피하게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개인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뭘 얻어야 된다? 시민들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자유주의의 세 번째가 바로 뭐다?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더라는 거죠. 자, 여기서 개인주의는 무엇이다? 국가보다 그렇죠. 개인을 우선시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시민의 의무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바로 뭐다?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충돌을 하게 되면 뭘 우선시한다? 권리를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그죠? 불가피하게 개인의 권리 제약 또는 의무 부과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시민의 자발적 동의가 필수라는 거죠. 시민들이 납득하고 스스로 이제 거기에 뭡니까? 참여를 하겠다, 그대로 행동을 하겠다, 그런 것을 하겠다라고 해야지만이 그런 행동을 감행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다 적었습니까?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자유주의자들은 소극적 자유를 중시했는데, 그렇죠? 자유주의자들은 소극적 자유를 중시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뭐다?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강제에서 벗어난 상태를 자유주의자들은 소극적 자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이러한 소극적 자유는 국가와 타인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사적 영역을 보장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으며 간섭이 없는 상태인 방임으로서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핵심은 바로 뭐다? 국가와 타인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사적 영역을 보장함으로써 어떻게 실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간섭이 없는 상태인 방임으로서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한편 일부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소극적 자유와 함께 적극적 자유를 주장하였다. 자, 그런데 일부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적극적인 자유를 주장을 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적극적 자유란 바로 뭐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를 적극적 자유라고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외부 간섭의 부재에 만족하지 않고 바로 뭐다? 가치 있는 삶과 자기 실현을 위한 자율적 삶을 중시하더라는 거죠. 그저 간섭이 없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 자유를 지지한 사상가들은 대체로 개인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능력의 신장을 위한 국가의 개입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자, 이 부분이 바로 핵심적으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차이점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뭐다? 적극적 자유를 지지한 사람들은 바로 뭐다? 대체로 개인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능력의 신장을 위한 국가의 개입이 정당하다고 본 게 바로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것이 바로 뭐다? 두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의 차이점이 된다는 거죠. 됐어.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자유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모든 개인이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각자의 양심과 이성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주체적 시민이 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바로 뭐다? 자유주의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부분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네 번째, 그렇죠? 자유주의의 종류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바로 소극적 자유를 주장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소극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강제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극적 자유는 바로 뭐다? 국가와 타인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사적 영역의 보장으로 실현이 된다고 보았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두 번째 거죠. 그렇죠? 바로 뭐다? 바로 방임, 즉 간섭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방임으로서의 자유를 의미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은 초기에 이제 자유주의가 이 소극적 자유가 훨씬 우세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계사 같은 거 배울 때도 한번 기억날 거예요. 그죠? 경제적인 면에서도 국가는 오로지 야경 국가론을 해가지고 오로지 뭐다? 국민의 안전과 치안만 유지하면 된다. 경제내는 데는 절대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일종의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제는 어차피 냅두면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자유롭게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국가가 간섭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 면이 바로 소극적 자유입니다. 오로지 국민들 그 자체로서 자유를 그냥 방임하듯이 보장을 해주는 게 소극적 자유였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더라? 바로 경제 대공황이라든지, 그렇지? 이런 사회적인 경제적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변한 게 바로 두 번째 적극적 자유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 자유는 바로 뭐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적극적 자유는 바로 뭐다? 가치 있는 삶과 자기 실현을 위한 자율적 삶을 중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차이죠. 그렇죠? 바로 뭐다? 개인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능력의 신장을 위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함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어떻게 보면은 현대 민주주의의 자유주의의 모습이랑 조금 유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물론 지금 현대 자유주의하고 또 다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 적극적 자유가 주장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보통 생겨난 정책들이 바로 뭐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도 많이 존재를 하죠. 그렇죠? 바로 의무교육제도. 알겠습니까? 반드시 모든 사람은 무조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학교까지를 의무교육과정으로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학교까지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부모가 구속당해요. 알겠어요? 이건 의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잘 못 사는 소외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빈곤층, 빈민층들. 그 사람들 위한 일종의 복지제도 이런 것들. 그치? 기초생활수급비를 지불을 한다든지, 그다음 정기적으로 쌀이나 이런 걸 후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유라는 명목하에 생겨난 어떻게 보면 빈부격차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자유주의의 핵심은 바로 뭐야? 모든 인간은 자신의 그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스스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천부인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천부인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현대 민주주의에서. 그게 바로 일종의 적극적 자유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좋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또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이제 공화주의에 대한 설명이 있는 글이네요. 그러면 가글과 나글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뭐다?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그냥 따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두 개는 한 개의 글을 두 개로 나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공화주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공화주의는 자, 이거는 구분하기 위해서 세모로 표시합시다. 알겠죠? 자,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달리 시민의 권리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뭐다? 시민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서 성취해야 하는 정치적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화주의에서 바라보는 시민의 권리는 바로 뭐다? 바로 시민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서 성취해야 하는 정치적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자유주의와 가장 핵심적인 차이죠. 자유주의는 뭐다? 하늘로부터 이미 보장받은 뚝 떨어진 천부인권이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얘는 뭐다?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쟁취해야 된다는 거로 본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의무와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또한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삼지만 이런 점은 우리가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삼는 거는 그렇지? 삼는다는 점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뭐다? 개인의 우선성을 강조했던 자유주의에 비해서 어떻게?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공화주의의 핵심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맡은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하며 공동선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이상적인 시민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앞에서는 1번으로 이제 자유주의를 정리했다면 두 번째 이제 공화주의를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공화주의에 있어서 시민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점이다? 바로 시민들의 그렇죠. 능동적이고 자발적 참여로서 성취해야 하는 정치적 결과물이라고 봤다는 거죠. 이러한 점은 바로 뭐다? 자유주의와 차이점이 된다는 거죠. 자유주의는 권리는 천부인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봤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두 번째, 그쵸? 자, 자유주의와 공통점은 바로 뭐다? 바로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더라는 거죠. 하지만 바로 뭐다? 세 번째는 차이점이지, 그치? 바로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 제한을 허용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죠? 요것도 바로 자유주의와 차이점이 된다는 거죠. 자유주의에서는 오히려 뭡니까? 권리와 의무가 충돌할 때는 뭐가 더 중요하다?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의무를 더 중시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치? 바로 이상적인 시민은 어떤 존재다? 바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맡은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을 하고 여기에 플러스 바로 뭐다? 공동선에, 즉 공공을 위한 선, 개인의 선이 아닌 공동을 위한 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동선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이상적인 시민으로 보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네. 이해가 되죠?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러한 공화주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도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공화주의를 분류해서 설명을 하겠죠. 자,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아테네 전통의 시민적 공화주의와, 그래서 첫 번째 공화주의는 바로 뭐다? 시민적 공화주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는 바로 뭐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아테네, 그렇죠, 전통의 시민적 공화주의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반면에 마키아벨리의 영향을 받은, 그렇지, 영향을 받은 뭡니까? 로마 전통의 신로마 공화주의. 자, 요거는 요렇게 표시합시다. 요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에어컨도 조금은, 아니 바람 조금 줄일 수 있고. 추워? 제일 약하겠어.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은, 자, 쌤님 지금 보면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은 물결과 밑줄로 구분해서 해놓잖아, 그렇지?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 볼 때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한눈에 글을 안 읽어도 구분이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시민적 공화주의에 대한 내용을 찾으려면은 밑줄만 찾으면 되고, 그죠? 신로마 공화주의를 하면 물결만 찾으면 되잖아, 그렇지? 네. 실제 이제 모의고사를 분석할 때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은 바로 뭐다? 인간의 타고난 사회성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다? 인간은 국가 안에서만 도덕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시민적 공화주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로지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은 바로 뭐다?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물이? 국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자유주의자들은 어땠어? 반대로. 시민이 모여서 이루는 게 뭐다? 국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자유주의자들은 뭡니까? 시민이 먼저고 국가가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는 반면 뭡니까? 공화주의자들은 반대로 국가가 존재하고 그 안에 있을 때만 시민이라고 하는 권리도 주어진다라고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에 있어서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에 있어서 정치 참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시민의 의무이자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정치 참여가 덕성을 함양하는 일이자 윤리적 자기 실현이라고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를 참여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다? 나의 덕을 키우는 것, 또 덕의 성질을 키우는 거고 윤리적으로 자기를 실현하는 방식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그들은 개인의 권리나 이익보다 바로 뭐다? 시민의 정치적 의무를 더 우선시하였고, 그래서 개인의 권리나 이익보다 시민의 정치적 의무를 더 우선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무는 바로 뭐다? 이러한 의무는 개인이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다. 국가에서 정해주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역시 이것도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네 번째가 바로 뭐다? 공화주의의 종류에 대해서 보는 거죠. 첫 번째가 바로 뭐다? 시민적 공화주의. 주의를 얘기하고 이것은 바로 뭐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고 아테네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의 명맥을 이어받은 게 시민적 공화주의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은 첫 번째 뭘 강조했다? 바로 인간의 타고난 사회성을 강조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로 인한 결과로서 바로 뭐다? 인간이 국가 안에서만 도덕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음이라고 봤다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바로 뭐다? 자유주의와 역시 상반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유주의는 바로 뭐다? 인간이 존재하고 국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시민적 자유 공화주의에서 이제 얘기하는 정치 참여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참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민의 의무이자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정치 참여 자체가 목적이라고 봤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정치 참여는 바로 뭐다? 그렇기 때문에 덕성을 함양하는 일이자 윤리적 자기 실현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봤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바로 뭐다? 개인의 권리나 이익보다 정치적 의무를 더 우선시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런 의무는, 그렇죠? 의무는 개인이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이런 점은 정말로 자유주의와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유주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권리와 의무가 충돌을 하게 되면 권리를 더 우선시한다고 했으니까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개인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는다고 생각하면 의무라도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무조건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유주의가. 알겠죠? 자기의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을 때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공화주의자는 바로 뭐다? 특히나 이제 이 뭡니까?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은 바로 뭐라고 한다? 의무가 오히려 더 우선시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자유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이제 그런 공익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거부할 수가 없다.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봅시다. 신로마 공화주의자들 또한, 그렇죠? 시민적 공화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공통점이 되겠네, 그렇지? 바로 뭐다? 정치 참여와 같은 시민의 의무를 강조한 점은 공통점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바로 뭐다? 적어놔야 되겠죠? 바로 시민적 공화주의와 공통점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나 그들은 바로 뭐다? 정치 참여의 근거를 무엇에서 봤다? 인간의 자연적 사회성이나 윤리적 자기 실현에서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 따르면 바로 뭐다? 정치 참여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바로 뭐다? 외세와 폭정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제시를 했다는 거죠. 마키아벨리가 쓴 책 이름이 뭔지 압니까? 뭐죠? 군주론. 아, 군주론이 그 아저씨가 쓴 거예요? 그렇죠. 군주론의 내용이 뭡니까? 그냥 군주. 올바른 군주는, 오히려 현명한 군주는 뭐다? 어떤 범죄에 의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서 시범을 보임으로써 바로 뭡니까? 나머지 국민들이 평안하게 범죄의 고통 없이 평안하게 살게 하는 게 현명한 군주고 자유로운 군주라고 하는 게 일종의 뭡니까? 공포와 힘을 통한 이런 정치, 이걸 강조한 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은 바로 그런 특징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바로 신로마 공화주의. 그렇죠? 이거는 바로 뭐다? 마키아벨리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이거는 로마의 체제를 따르는 그러한 공화주의죠. 알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신로마 공화주의에 따르면은, 그렇지?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 그렇지? 이거는 바로 뭐다? 정치 참여와 같은 시민의 의무를 강조하죠. 이러한 점은 바로 뭐다? 시민적 공화주의와 공통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알겠죠? 하지만 뭡니까? 그렇죠? 의무의 근거는 시민적 공화주의와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다? 바로 외세의 폭정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수단이 바로 정치 참여와 같은 시민의 의무인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주장했다? 바로 세 번째가 바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제시를 했다는 거죠. 즉 시민이 국가를 지배한다는 인식 자체를 다 부정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됐죠? 네.
자, 적었습니까? 여기까지? 네. 자, 그럼 봅시다. 자, 비지배 자유의 핵심은, 그렇죠? 비지배 자유의 핵심은 바로 뭐다?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알겠죠? 즉,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간섭의 부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사적으로 종속되지 않은 상태를 지향한다. 그렇죠? 지향을 한다는 거죠. 그들은 공공의 법으로서 이러한 자유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 수단은 바로 뭐다? 공공의 법으로서 가능하다고 봤다는 거죠. 자, 이에 따르면 공화국의 법은 시민의 참여 속에서 공동의 결정으로 만들어진다. 자, 여기서 공화국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시민의 참여 속에서 공동의 결정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공화국의 시민은 자신이 만든 법에 따라 자신의 의지에 복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만든 법에 따라 자신의 의지에 복종을 함으로써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즉, 정확하게 얘기하면 왕한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복종한다? 나 자신. 그렇죠. 법한테 복종을 하는 거고 그 법은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네. 자,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자유의 근거를 자연권에서 찾는 자유주의자들과 달리 시민들 스스로가 심의하고 제정한 헌법에서 찾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자유의 근거는 바로 뭐다? 시민들 스스로가 심의하고 제정한 헌법이라는 거죠. 한편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자치와 자율적 시민이라는 민주주의 이상과 부합하여 오늘날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것도 역시 공화주의의 의의에 대해서 마지막에 제시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정리를 하면은 이 부분의 내용이 끝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바로 뭐다? 바로 타인에게 사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고 이것은 바로 뭐다? 공공의 법을 통해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공화국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시민의 참여 속에서 공동의 결정으로 만드는 거고 수립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로 뭐다? 자신이 만든 법에 따라 자신의 의지에 복종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어떻게 정치적 자유가 실현이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게 신로마 공화주의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자유의 근거는 바로 어디에 있다? 시민들 스스로가 심의하고 제정한 헌법에 있다 라고 주장을 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법치주의의 모습을 좀 많이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주의와 이제 공화주의의 이제 각각의 가와 나그를 통해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고, 그렇죠? 자유주의도 역시 소극적 자유주의와 적극적 자유주의의 두 가지를, 그렇죠? 공화주의도 뭡니까?
그 시민적 공화주의와 그 신로마 공화주의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각각 그 설명을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은 두 글의 공통점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 각각의 부분에서 이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공통점 차이점 그 다음에 시민적 공화주의와 신로마 공화주의의 공통점 차이점 그리고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또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각각 다 파악을 하는 게 이런 그 갈래복합 질문의 가장 큰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 25분 정도 됐으니까 15분 정도 쉬고 40분부터 이어서 이제 또 이제 두 가지 질문 분석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알겠죠?